Mr. Ridgway. There are people here that hate you. I'm not one of them. You've made it difficult to live up to what I believe, and that is what God says to do, and that's to forgive. You are forgiven, sir. 불행한 아버지가 살인자에게 한 진씨 머릿말은 자신의 딸을 죽인 살인마를 감동시켰고 그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용서의 힘은 냉혈한 살인자도 감동시켰습니다. 게리 리드웨이 그린 리버킬러, 역사상 가장 효율적인 살인자 중 한 명, 그는 오차없는 살인 기계와 같았습니다. 20년 동안 70명의 희생자가 살해당했으며 이는 세계 범죄 역사상 기록적인 숫자입니다. 뛰어난 지능을 소유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게리 리드웨이의 IQ는 매우 낮았지만 그는 그 당시 미국에서 그를 잡기 위해 만들어진 정예 특수부대를 전멸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심한 비난 속에서 해체되었습니다. 법망을 피하며 인생의 반을 살았고 나이가 들어서야 잡힌 그는 그 시대의 시민과 경찰에게 공포의 존재였습니다. 오늘 이 비디오에서 우리는 그린 리버 킬러 게리 리드웨이의 이야기를 탐험할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새 비디오가 올라올 때마다 알림을 받기 위해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그린 리버 또는 그린 리버라는 강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 강은 워싱턴주 서부의 캐스케이드 산맥의 크라운 피크에서 시작하여 약 105km 65마일 길이입니다. 그린 리버는 두아미시 강 유역의 일부로 여러 지역을 통과한 후 블랙 강과 합쳐져 두아미시 강이 되어 시애틀의 엘리언만으로 흐릅니다. 강의 양쪽 대부분은 산림지대이며 몇몇 바와 나이트클럽이 있는 마을도 통과합니다. 그래서 그린 리버 강변은 밤이 되면 손님을 유혹하는 노출이 심한 여성들이 모이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보통 이 여성들은 손님과 함께 미리 정해진 장소로 이동하여 일을 시작하며 이 과정에서 몇 가지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 인간의 탈을 쓴 악마가 이를 악용하여 미국 역사상 가장 끔찍한 연쇄살인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린 리버 킬러 사건입니다. 모든 것은 1982년 7월 15일 수요일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두 소년이 그린 리버 강변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리를 지나가던 중 강에서 멀지 않은 곳에 떠있는 하얀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호기심 많은 아이들은 더 가까이 가서 보았고 옷을 입지 않은 여자의 부어오른 시체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놀랐지만 두 소년은 가까운 가게로 가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신고를 받은 후 현장에 신속히 도착하여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현장에는 옷을 입지 않은 소녀가 있었고 그녀의 몸에는 수많은 타박상과 목에 긁힌 자국, 하체에는 많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법의학팀은 시신의 상태를 바탕으로 사망 시점을 일주일 전으로 추정했으며 쌓이는 질식사로 결론지었습니다. 경찰은 희생자의 신원을 빠르게 확인했으며 그녀는 16세의 웬디 리 코필드로 가족이 일주일 전에 실종 신고를 한 소녀였습니다. 웬디는 밤늦게까지 여러 나이트클럽에서 놀기를 좋아하는 소녀로 알려져 있었으며 돈이 부족할 때는 성매매를 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가 목격된 곳은 타코마시로 시신 발견 장소에서 약 30km 떨어져 있었습니다. 한 달 후인 1982년 8월 12일 또 다른 소녀가 그린 리버 강에서 같은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발견된 위치는 첫 번째 소녀의 위치에서 6.5km 떨어져 있었으며 법의학 보고서는 그녀가 성폭행을 당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망 시점은 약 반 달 전으로 추정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신원은 빠르게 확인되었으며 그녀는 23세의 데브라 린 보노였습니다. 조사 결과 데브라는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부모와 싸운 후 집을 나갔습니다. 데브라는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점점 타락했고 마약 딜러를 만나 그의 애인이 되어 마약에 빠졌습니다. 돈이 부족할 때는 성매매를 통해 수입을 보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브라가 목격된 것은 반 달 전으로 당시 그녀는 길가에서 손님을 유혹하고 있었습니다. 발견된 시신의 장소는 약 5km 떨어진 곳입니다. 한 달 내에 두 건의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여 현지 경찰에 큰 압력을 주었습니다. 피해자의 소지품은 발견되지 않았고 현장 근처에서도 증거를 찾을 수 없어 경찰은 해결책을 찾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된 지 정확히 한 달 후 한 남성이 우연히 웬디와 유사한 상태의 또 다른 여성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로버트 에인스워스 41세는 자신의 고무보트에 올라 시애틀 외곽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강을 따라 내려가던 중 에인스워스는 맑은 물 속에서 젊은 흑인 여성이 물 위에 떠있는 얼굴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이 마네킹일 수 있다고 생각한 에인스워스는 막대를 사용해 이상한 물체를 배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보트가 뒤집히고 에인스워스는 강에 빠졌습니다. 이때 그는 여성의 시신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즉시 911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2명의 여성의 시신이 강 아래에 큰 돌에 묶여 있었으며 목에는 긁힌 자국이 있었고 2사람 모두 성폭행을 당한 것이 확실했습니다. 사인은 질식사였습니다. 수사관들은 희망을 가지고 피해자의 소지품이나 증거를 찾기 위해 주변 지역을 철저히 수색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증거를 찾지 못했고 2명의 피해자 다음으로 발견된 것은 강둑에서 약 300m 떨어진 덤불 속의 또 다른 시신이었습니다. 이전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이 여성도 나체 상태로 발견되었으며 얼굴을 땅에 대고 있었습니다. 이 피해자의 목에는 녹색 바지가 감겨 있었고 손과 허벅지에는 명확한 타박상 자국이 있었습니다. 3명의 피해자는 시신이 발견된 다음 날 신원이 확인되었습니다. 함께 묶여있던 2 여성은 마샤 페이 체프먼 31세과 신시아 친 힌즈 17세로 모두 전문 성매매 종사자였습니다. 덤불 속 시신은 오팔 샤르마인 밀스 16세로 확인되었으며 반항적이고 방탕한 생활을 하며 주로 바나 나이트클럽에 출입하던 소녀였습니다. 몇 달 만에 5명의 사망자가 그린 강에서 발견되었으며 이들 모두는 특정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 그들은 성매매업소 종사자이거나 밤에 돈을 벌기 위해 고객을 유혹하는 일을 했습니다. 둘째, 피해자들은 반항적이고 유흥을 즐기며 나이트클럽이나 바에 자주 출입하는 소녀들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시신은 모두 성폭행을 당했으며 사인은 질식사였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지역에는 도로변에서 손님을 기다리는 많은 여성들이 있으며 위치를 정하지 않고 움직입니다. 그들이 낯선 사람의 차에 타는 것을 보더라도 이는 흔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인범이 그 약점을 이용하여 계속해서 소녀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큽니다. 위의 특징들로 보아 경찰은 같은 사람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 지역에는 연쇄 살인범이 있으며 그가 아직까지는 고객을 맞이하는 소녀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으나 계속해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불안해하며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소녀들은 거래가 완료된 후 고객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여러 요소들이 경찰의 수사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모든 피해자가 녹색강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범인에게 녹색강이 살인마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녹색강의 주민들은 자신이 다음 피해자가 될 것이라는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사건을 최대한 빨리 해결하기 위해 경찰은 여자 경찰관들을 소녀들로 변장시켜 의심스러운 사람들과 접촉하여 범인을 유인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이런 방법은 실패로 돌아갔고 모두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5명의 피해자는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약 한 달 후인 9월 25일 시애틀 타코마 국제공항 근처의 황무지에서 경찰은 기소 앤 라버니라는 이름의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앞에 5명과 마찬가지로 그녀의 시신도 훼손되었고 사망 원인 또한 질식사였습니다. 기소은 가족에 의해 2달 전에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녀는 원래 금발이었지만 발견 당시에는 머리카락이 검은색으로 염색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피해자가 살해되기 전 범인과 함께 시간을 보냈을 가능성을 추측했습니다. 처음에 경찰은 이번에 발견된 장소가 녹색 강이 살인마와 맞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범행 방식이 유사했기 때문에 동일 범인으로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범인이 녹색 강의 살인마라고 확정지었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힘이 좋고 안정된 직업을 가진 독신 남성으로 어떤 이유로 소녀들을 혐오하는 사람이라고 추정했습니다. 그 후 경찰은 수천 개의 단서를 수집했고 1000명이 넘는 용의자를 특정했습니다. 그중 한 명은 멜빈 포스터였으며 그는 경찰의 범인 추정 특징에 잘 맞았습니다. 그는 택시 기사로 일했기 때문에 거의 매일 지역의 도로를 운전하며 많은 소녀들을 만났습니다. 목격자들은 멜빈이 여러 피해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꽤 오랜 기간 동안 멜빈을 감시했습니다. 그가 집을 나서기만 하면 경찰이 즉시 감시를 시작했으며 그 감시자는 변장한 경찰이거나 기자, 취재 기자 등이었습니다. 멜빈을 감시하는 동안 푸른 강 살인마의 범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은 그를 점점 더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몇 달 동안 지역에서는 또 다른 소녀들의 시체가 잇따라 발견되어 멜빈은 용의자 명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1년이 넘은 후 1983년 4월 30일 마리 말바라는 소녀가 남자친구와 함께 주간 고속도로 90에서 운전 중이었을 때 2사람은 다툼을 벌였습니다. 그녀는 화가 나서 차에서 내린 뒤 길가에서 손님을 기다리며 서 있었습니다. 그때 빨간색 픽업 트럭이 갑자기 나타나 짧은 대화를 나눈 후 마리는 그 차에 타기로 했습니다.
마리의 남자친구는 항상 그녀의 안전을 위해 손님을 따라다니는 습관이 있었고 오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운전자는 누군가 자신을 따라오는 것을 인지하고 급히 속도를 높였습니다. 얼마 후 남자친구는 차량을 놓치게 되었고 그것이 마지막으로 그녀를 본 순간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5월 1일 남자친구는 마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아 그녀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마리의 아버지는 그녀가 밤에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두 사람은 푸른 강살인마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생각하여 경찰서에 사건을 신고했습니다. 그들은 경찰과 함께 남자친구가 마지막으로 차량을 본 위치로 갔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데모인시에 있는 한 집 밖에서 마리가 탔던 빨간색 픽업 트럭을 발견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집주인과 차량 소유자는 게리 리언 리즈웨이였으며 34세의 자동차 페인트 공이었습니다. 게리는 자주 성매매를 하여 작년에 구속된 적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를 신문했지만 그는 마리를 태운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남자친구는 그날 밤 운전자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게리인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몇몇 증인들도 몇몇 희생자가 신비하게 실종되기 전에 비슷한 빨간색 픽업 트럭을 보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이것은 경찰이 게리를 더욱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으며 그런 소녀들을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가 그곳에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우연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를 믿지 않고 게리에게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실시했으며 놀랍게도 그는 성공적으로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통과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방법이 비교적 과학적인 범죄 탐지 방법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경찰의 게리에 대한 의심은 해소되었습니다. 일주일 후인 1983년 5월 8일 경찰은 21세의 캐럴 앤 크리스텐슨이라는 소녀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지역 공원에 있는 호수에서 옷을 입은 채로 발견되었으며 신발 하나는 잘못된 발에 신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신발은 사라졌습니다. 캐롤은 머리에 가방을 쓰고 그 가방 안에는 시애틀 타임즈 신문에 그린 리버킬러 사건에 대한 기사가 들어있었습니다. 피해자는 배 앞에 팔짱을 끼고 한 손에는 술병을 들고 옆에는 두 마리의 물고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는 성경 속의 최후의 만찬을 모방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피해자의 옷은 매우 어수선하고 벗었다가 다시 입힌 듯한 상태였으며 성폭행의 흔적도 있었습니다. 초기에 경찰은 이 사건이 그린 리버킬러의 소행이 아니며 범인이 종교적 신념을 가진 사람이 현장을 꾸며 경찰을 도발하려고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의 조사에서 그린 리버킬러가 자신의 범죄 스타일을 바꾸어 수사를 혼란스럽게 하려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반년이 지나도 추가 단서가 없었는데 11월 1일 현지 21세 여성 킴벌리 엘 넬슨이 실종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목격자들은 그녀가 픽업 트럭에 타는 모습을 보았고 그 후로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목격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경찰은 운전자의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시신을 찾지 못해 실종 사건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984년 다음 해는 그린 리버킬러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한 해로 거의 매 2주마다 지역에서 새로운 피해자가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의 무력감 속에 현재까지 30명 이상의 피해자가 확인되었고 아직 찾지 못한 피해자들도 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성매매 여성 또는 실종 신고된 젊은 여성들이었습니다. 그중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은 38세의 패트리샤 앤 옐로우로 보였고 가장 어린 사람은 15세의 캐리 앤 로이스였습니다. 모두 성폭행을 당했으며 질식사로 사망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돈이 거의 없었고 손님과 함께 일해야만 했습니다. 발견될 당시 피해자들은 모두 옷을 입지 않은 상태였으며 때로는 옷을 찾을 수 없었고 때로는 옷이 한쪽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개인 소지품과 장신구는 모두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피해자의 물건을 전리품으로 가져가 기념품으로 보관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연쇄 살인 사건이 해결되지 않아 마을 사람들은 점점 더 공포에 질렸습니다. 그들은 경찰의 사건 해결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압박 속에서 경찰은 특별조사팀의 인원을 수백 명으로 늘렸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무력함을 느끼고 있을 때 예상치 못한 인물인 악명 높은 고지능 연쇄 살인범 테드 번디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테드 번디는 1946년 11월에 태어났습니다. 그는 5년 동안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며 최소 35명을 살해했습니다. 심지어 체포된 후에도 탈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린 리버킬러가 활동하던 시기에 테드는 플로리다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경찰에게 그린 리버킬러에 대한 몇 가지 정보를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테드는 경찰이 희생자의 시체와 증거에 집중하지 말고 시체가 버려진 장소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더 중요한 단서이기 때문입니다.
범인은 희생자와 알고 지낸 사이일 가능성이 높아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서 희생자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테드는 경찰에게 시체를 발견한 후에 바로 옮기지 말고 함정으로 사용해 범인을 유인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경찰은 테드 번디의 조언을 듣고 시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쨌든 그의 IQ가 124에 달하는 천재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연쇄 살인범이었기 때문에 그린 리버 킬러의 심리를 파악하는 것이 쉬웠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발견된 희생자들은 부패하거나 뼈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은 미끼를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범죄 프로파일러들은 그린 리버 킬러가 범죄 횟수를 줄이고 사라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그가 20에서 30대의 남성으로 평균적인 지능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적 지위가 낮고 여자들에 대한 강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으며 여자들에게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어 복수심을 품고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그의 생각에는 여자는 항상 나쁘고 신뢰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매춘부를 볼 때마다 그는 분노했습니다. 그는 성인이 된 사람을 맨손으로 교살할 정도로 체력이 좋았고 시체를 능숙하게 이동시킬 수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경찰은 수만 개의 단서를 추적하고 1,000명 이상의 용의자를 확인했지만 범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1986년 6월 14일 킴벌리 넬슨의 시체가 발견되었고 범인은 여전히 그린 리버 킬러였습니다. 그러나 그 소녀가 실종되기 전에 한 목격자가 그녀가 픽업 트럭에 타는 것을 보았고 운전자의 얼굴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목격자를 만난 후 경찰은 용의자들의 사진을 보여주었고 목격자는 즉시 운전자가 게리 리언 리즈웨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경찰은 즉시 조사에 착수했고 그가 자주 밤늦게 귀가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게리의 여자친구에 따르면 그는 강한 성욕을 가지고 있었고 심지어 야외에서 성행위를 하는 것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게리와 그의 여자친구가 자주 야외에서 성행위를 하는 장소를 조사한 결과 그 장소들이 모두 희생자들이 발견된 장소 근처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전에도 게리는 주요 용의자였지만 그 당시 그는 거짓말 탐지기를 통과해 경찰의 신뢰를 받았습니다. 게리는 자동차 도색공이었기 때문에 조사관들은 그가 일하는 공장에 가서 그의 출근 기록을 가져왔습니다. 우연히도 게리의 휴가 기간은 대부분의 희생자가 실종된 시기와 일치했습니다. 따라서 게리는 범죄를 저지를 조건이 충분했습니다. 경찰은 단서를 확보한 후 법원에서 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지만 그의 집을 수색했을 때 유의미한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10년 후 첫 사건이 발견된 후 경찰은 여전히 무력했고 그린 리버 킬러는 범죄를 중단했습니다. 그는 어떤 이유로 인해 사망했거나 범죄 활동을 중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속되는 수사는 많은 인력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그린 리버 킬러 특별수사팀은 해체되었고 사건의 수만 개의 증거물은 모두 철저히 보관되었습니다. 21세기 초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DNA 기술이 범죄 사건 해결에 놀랍게 사용되었습니다. 게리가 자동차 도장공이었기 때문에 수사관들은 게리가 일하는 공장을 찾아가 그의 출근 기록을 가져왔습니다. DNA 분석과 검사를 통해 과학자들은 어떤 개인에 대한 완전한 프로파일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범죄 수사에 매우 유용합니다. 오팔 밀스, 마샤 체프먼, 캐럴 크리스텐슨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범인의 정액 샘플이 실험실로 보내져 확인되었습니다. 반년 후 경찰서장 나이커트와 동료들은 실험실에서 온 결과가 게리 리언 리즈웨이의 1987년 4월 채취된 정액 샘플과 일치하는 것을 보고 감정을 억누르지 못했습니다. 한 달 후 그는 퇴근길에 공식적으로 체포되었고 2001년 11월 30일에 4건의 중대한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두려운 살인자는 경찰이 올 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침착하게 행동했고 결국 진실이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게리 리언 리즈웨이 54세는 시애틀 남쪽 랜턴에 있는 캐노스 트럭 제조 공장에서 23년 동안 도장공으로 일했습니다. 그의 변호사 에릭 린드웰은 이 냉혹한 살인자의 동료들이 그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예의 바르고 점잖았습니다. 만약 그를 다른 20명과 한 방에 넣어놓으면 그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어려울 것입니다. 게리는 3번 결혼했고 아들 하나를 두었으며 교외 지역에서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그는 1980년대 경찰이 신문했던 수백 명의 용의자 중 한 명이었고 침 샘플을 제공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DNA 검사 기술 덕분에 그는 체포되었고 7건의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처음에 이 연쇄 살인자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나중에 유죄를 인정하며 41건의 추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그중 몇몇은 경찰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경찰은 그린 리버 킬러가 마지막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1984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게리는 1990년과 1998년에 더 많은 살인을 저질렀다고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마약과다 복용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한 시체가 있습니다. 변호사 린드웰은 설명했습니다. 리즈웨이는 그들에게 정보를 제공했고 이제 그들은 그것이 목 졸림에 의한 살인임을 인정했습니다. 그가 30대가 되어서야 살인을 시작했지만 게리는 훨씬 이전부터 범죄를 저질렀다고 자백했습니다. 17살 때 게리는 한 초등학생을 칼로 찔렀지만 그 아이는 죽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제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그 아이를 찾아냈습니다. 심지어 그는 경찰이 자신이 살해한 또 다른 4명의 소녀의 시신을 찾는데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검찰 측 대표 변호사인 노름 말랭이 게리 리드웨이가 사형을 면하게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린델은 검찰과 피고 간의 합의가 최적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분 말랭은 이 주에서 가장 큰 사건을 해결했고 해결되지 않은 이에서 3건의 살인 사건을 풀어냈습니다. 그는 재판을 피해서 나라가 $1,500만 절약하게 했고 대신 한 사람을 죽이지 않아도 됐습니다. 또한 린델은 리즈웨이의 자백이 없었다면 검찰 측 증거는 대부분 추론에 불과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DNA 샘플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그가 희생자들과 성관계를 맺었음을 보여줄 뿐입니다. 그리고 희생자들이 모두 매춘부였기 때문에 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2003년에야 게리 리언 리즈웨이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 재판에서 그는 48명의 희생자를 살해한 혐의를 인정하고 48건의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살인자를 본 많은 사람들은 분노를 표하며 그의 잔혹한 행위에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이러한 저주는 게리 리언 리즈웨이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듯 보였습니다. 그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차갑고 침착하게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한 남자가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한 희생자의 아버지인 로버트 룰이 그 재판에 참석했습니다. 그는 16세 희생자 린다 제인 룰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인자한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슬픔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의 머리와 수염은 하얗게 새었고 그의 말은 다소 피곤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재판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냉혈한 살인자를 용서한다고 선언했습니다. Mr. Ridgway, there are people here that hate you. I'm not one of them. You've made it difficult to live up to what I believe, and that is what God says to do, and that's to forgive. You are forgiven, sir. 불행한 아버지가 살인자에게 한 진시 어린 말은 자신의 딸을 죽인 살인마를 감동시켰고 그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용서의 힘은 냉혈한 살인자도 감동시켰습니다. 나는 내가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머리에서 지우려고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나는 다른 소녀들을 더 이상 살해하지 않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리즈웨이의 자백은 계속해서 눈물로 끊겼습니다. 나는 경찰이 소녀들을 찾을 수 있도록 내가 저지른 장소들을 기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몇몇 소녀들이 아직도 발견되지 않아 유감스럽습니다. 그들이 천국에서 평안히 쉬기를 바랍니다. 그 소녀들은 내가 준 장소보다 더 나은 곳이 필요합니다. 희생자들의 가족들은 이 살인마에 대해 큰 원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48명을 죽일 수 있었던 자에게 저주가 효과가 있을까요? 로버트 루 씨의 용서는 그에게 가장 고귀한 복수였습니다. 이를 해내는 것은 딸을 잃은 아버지에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게리 리언 리즈웨이는 종신형을 받았고 아마도 그의 남은 생애 동안 자신이 저지른 죄악으로 인해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게 될 것입니다.